조금 써야 되는데. 다 했어. 도장 찍어줄게요. 응? 이게 뭐야? 응. 진짜 답지 받은 거 없어? 답지 하나 찍어줘야 되겠네, 일단. 응. 어떡하지? 넘겨봐. 생각이 많어. 다 했어? 성재야, 책 어딨어, 책? 프린트 말고, 책으로. 지난 시간에 책 줬잖아. 없어? 안 가져왔어? 그러면, 잠깐만. 이거 참고만 해. 자, 답지를 잠깐 띄워줄게요. 그리고 답지 없는 사람은 쌤한테 톡을 보내줘. 해설지를 보내줄게. 45쪽인가 그럴 거야. 아름이도 해설지 없지? 나한테 쌤한테 톡을 하나 보내. 문자로는 파일이 커가지고 안 넘어가더라고. 됐어? 그럼 이제 질문하러 갈까? 많이 물어봐. 여러분, 시험 끝나고 5월달에 휴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래서 살짝 좀 들뜨죠. 응? 그러지 않아? 이제 좀 차분해져야 되는데, 그지? 몇 번 해줄까? 25번?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기말이 빨라. 그죠? 알지? 기말이 좀 빨라요. 이게 6월 말, 다 7월 초막 이래서.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자, 칸막이로 분리된 용기 가고 나가 있습니다. 이 칸막이는 양쪽의 압력이 뭐 할 때까지? 같을 때까지. 그치? 여기 보면 두 용기 속의 온도랑 압력은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분자 수비가 몇 대 몇으로 있는 거야? 5대 2. 부피비가 5리터, 1리터니까. 그죠? 5대 2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는 같다. 자, 여러분. 수소는 양성자도 1개, 중성자도 1개. 산소도 양성자 8개, 중성자도 8개짜리. 그러니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같은 말. 다음, 용익소 기체 전체 중성자 수비가 2대 1입니다. 얘는 여러분, 산소만 중성자를 갖고 있어요. 8개. 그러니까 8호, 40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됐지, 그치? 얘는 봐봐. 수소가 중성원자를 1개씩. 산소는 8개씩. 그러니까 분자당 중성원자가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2.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지? 요거는 20. 이렇게. 그러니까 총 중성원자 수비는 2대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음. 기체 질량비가 5대 2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분자당 질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분자당 질량이 다르니까 총 질량비는 5대 2가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죠? 괜찮지? 이거 직접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그죠? 아니면 추워?
또 어디가? 번호를 불러주시죠. 35.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x는 질량수 a짜리랑 a 플러스 2짜리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여기서 a라는 문제를 써먹었으니까 얘 존재비를 x, 요거 존재비는 y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분자량 2a짜리가 만들어지려면 a짜리와 a짜리가 동시에 와야 되잖아요. 그럼 확률을 뭐라고 잡을 거야? 수학에서 동시사건은 곱하기, and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거는 x제곱 이해가지? 확률 x가 동시에 와야 되니까 그럼 봐봐 여러분. 그럼 이거 2a 플러스 4 요거는 y제곱 이렇게 잡으면 되고 요거는 뭐가 되겠네? 요거는 2xy라고 해줘야 돼. xy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왜 2xy인 줄 알아요? a가 먼저 오고 a 플러스 2가 나중에 올 수도 있고 a 플러스 2가 먼저 오고 a가 나중에 올 수도 있으니까 2xy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문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그러면 x제곱 대 2xy가 존재비가 3대입니다. 그러면 요거 2가 하나 지워줘. x도 이렇게 하나 지워지니까 x는 몇 y, x는 3y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치? 그럼 원자 존재 수비가 3대 1이래요. 오, 좋아.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가 하나는 75%, 앉은, 여기 앉아. 가만히 가루만 가방 쌤 여기 앞에다 여기 의자에다. 봐. 얘가 여러분 75%, 25%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봐봐요. 자, 얘는 x에다 3을 넣어주면 얘는 9, 6,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9대 6대 1. 근데 9를 3으로 표현했으니까 1은 상대값 얼마로 해줘야지? 요거는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야지 9대 6대 1이 되잖아요. 괜찮지?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x는 3분의 1. 자, 1g에 질량수 a짜리 x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수. 자, 여러분. 요거는 몰수가 필요하니까 a분의 1몰. 괜찮지? 원자량이 a. 질량은 1g. a분의 1몰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지, 그치? 그 양성자는요,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냥 P라고 쓸게요. 자, 1g A 플러스 2는 요거는 몰수가 A 플러스 2분의 1몰. 얘는 같은 X니까 양성자수가 동일합니다. 어차피 P는 지워. 그러니까 1보다 뭐 할 수밖에 없지. A분의 A 플러스이니까. 1보다 크다. 그치? 이렇게 됐죠? 1보다 크다. 자, 다음 x의 평균 원자량은 a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a짜리랑 a 플러스 2짜리가 있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a짜리, a 플러스 2짜리 자, 4등분을 합니다. 정 가운데가 a 플러스 1이야. 근데 a짜리가 얘가 75%, a 플러스 2짜리는 25% 존재하니까 왼쪽으로 몇 칸을 가시고 3칸, 오른쪽으로는 1칸.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얘가 평균값이다. 그러니까 평균은 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 괜찮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수치라면 똑같지 않아? 이 수치가 누구야? 3대 1로 존재하는 거 하나 있잖아. 염소. 그치? 그거랑 수치 똑같은 거. 알죠? 뒤에 숙제하는 부분이야, 숙제. 뒤쪽이었지만. 숙제였지?
이게 35번이었나 그랬어. 자, 그럼 또 어디 갈까요? 26번? 26번.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칸막이로 분리된 용기에 H2랑 O2가 들어있는데 두 용기 속의 온도와 압력이 서로 같다. 그러면 같은 온도고 같은 압력이니까 부피도 뭐하잖아요. 부피도 같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서로 뭐 해야 돼? 같은 거죠. 그치? 근데 바로 아니 여기 보니까 양쪽에 밀도가 같을 때 라고 돼 있어. 그 밀도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 부피도 같으니까 질량이 같다. 그치? 양쪽의 총 질량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치?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얘는 요거 보세요. 이건 분자량이 얼마짜리예요? 분자량 얼마짜리? 20. 그지? 수소 하나가 2니까 2짜리 2개. 16짜리 하나. 그러니까 분자량 20. 그러면 여기 총 질량을 가정을 해 여러분들이 20g이라고 봐야지. 그럼 여기도 다 해서 몇 g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도 20g 있으면 되잖아. 맞지, 그치? 자, 얘는 분자량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18짜리. 요거는 분자량 얼마짜리? 얘는 32짜리. 이렇게 들어가. 어? 괜찮죠? 근데 봐봐. 우린 얘를 지금 한 개라고 봤단 말이야. 그래야 20g이 되는 거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1몰로 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해서 얼마? 1몰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부피가 같으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x몰 있다고 가정하면 요거는 1-x몰만큼 있으면 되겠네. 다 해서 1몰이 돼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총 질량 18x 더하기 32에다가 마이너스 32x를 해준 값이 20g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바로 자, 요거 계산하러 가야죠. 여기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4x는 이렇게 들어. 이게 얼마 넘겨주세요. 마이너스 12x는 7분의 6이 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요게 7분의 6몰 있을 때 얘는 7분의 얼마? 1몰 이렇게 들어있으면 돼요. 오케이? 합해서 1몰이 돼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요거 자 얘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자 오른쪽에 있는 H2에 들어있는 총 중성자 수는 그랬으니까 요거를 몇 개라고 잡자? 10개. 그죠? 괜찮지? 자 얘는 총 중성자 수가 분자당 몇 개인지 봐봐. 산소만 들어있어 몇 개? 8개.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제가 얼만큼 있잖아요? 7분의 6만큼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48분의 70이야. 그래서 2로 나눠주면 24분의 35 이렇게 해주면 돼요. 숫자가 아주 이쁜 숫자들은 아니기는 한데 그렇죠?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산수 문제 푸는 것 같지 않아? 느낌이? 그죠? 아닌가? 화학이랑 산소랑 짬뽕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지? 아보가드로 법칙이랑 양성자, 중성자 개념이랑 밀도랑 특별한 건 없는데 잔잔한 것들이 좀 많네. 자, 이건 또 어디 갈까요? 27? 27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도 숫자가 이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보면 가는 있지 14짜리 엔트만 들어있거든. 여러분, 요거는 양성자도 질소가 7개씩, 중성자도 7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 양성자분의 중성자가 1이죠. 근데 가와 나에서 양성자분의 중성자 수비가 10대 11이래. 가를 1로 잡아줘야 되니까 나는 얼마가 돼주면 되죠? 10분의 11. 그치? 가에서 양성자분의 중성자 수비가 10분의 11이 돼줘야 된다. 요거 하나로 푸는 거야. 자, 양성자분의 중성자는 10분의 11.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봐. 선생님, 근데 이거 얘네 각각 몇 개씩 있는 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면 전체 2부이니까 전체 분자를 그냥 2개라고 잡으시고, 요거는 x개, 얘는 2-x개가 있어. 이렇게 잡으면 되지. 괜찮지? 근데 양성자는 질량수가 14짜리건 15짜리건 양성자는 똑같잖아요. 맞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질소 원자는 양성자를 7개씩 가져. 근데 N2가 2개 있다라고 잡을 거야. 그럼 질소 원자로는 총 몇 개 있다고 잡아줘? 4개 있다라고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양성자 수는 7 곱하기 4. 그러니까 분모는 얼마가 들어가주면 되죠, 여러분? 28. 여기까지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N2가 2개. 근데 질소 원자나 양성 원자는 7개씩. 총 질소 원자는 4개. 그러니까 7, 4, 28.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를 잡는 거 여러분. 얘는 분자당 중성자가 몇 개냐면 7개, 8개니까 중성자를 얘는 15개씩 가지고 있었고. 맞지? 그치? 얘는 8개, 8개니까 얘는 중성자를 분자당 16개씩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 위에 있는 거는 중성자가 15x. 오케이? 더하기. 자, 16 곱하기 얼마? 2 마이너스 x. 이게 10분의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치? 조금만 줄이시다. 많이 줄이지는 못해, 이거. 여러분, 5, 14. 이렇게. 여러분, 두 자리 쓰고 잘할 수 있죠? 11 곱하기 14가 얼마야? 154. 좋아. 154. 자, 이거는 이제 5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거 우리 분자 정리 좀 먼저 하고 갈까? 이거는 32에다가 마이너스 x 요것만 남네. 그죠? 그럼 32 곱하기 5가 얼마예요? 160 마이너스 5x 이렇게 돼. 그죠? 그 x가 얼마야? 5분의 6이지? x는 1.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1.2개, 그 요거는 다 해서 2개니까 요거는 0.8개 요 비율로 들어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에서 14짜리 질소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V를 우리 지금 분자 1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 원자로는 몇 개 있는 꼴이죠? 2개 있는 꼴이니까 양성자는 다 해서 얼마라고 잡아주면 되지? 14개 이렇게 잡고. 그죠? 그 다음 나에서 15짜리 질소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입니다. 얘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얘는 중성자를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 1.2개, 여기 잘 봐야 돼. 1.2개, 0.8개가 아니라 질소 원자로 가면 15짜리 1.2 더하기 얼마? 1.6. 그러니까 다 해서 몇 개가 들어있다? 2.8개가 들어있는 거죠. 15짜리 질소 원자가. 그러면 2.8, 자, 곱하기, 얘는 원자당 중성자를 몇 개씩 가져? 8개씩 가져. 이렇게. 괜찮죠? 그럼 14는 2.8의 5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은 8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치?
여기 5만 남으니까. 이 숫자 계산하고 이런 게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알죠? 다들 문제를 잘 푸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질문한 문제들이 보면 약간 특별한 개념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치? 다 아마 계산상의 실수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해줄까요? 43번. 40번대가 조금 난이도가 좀 올라가. 자, 여러분 43번 볼게요. 자, 여러분 얘는요, 부피가 같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온도와 압력이 같습니다. 부피 같고 온도 압력 같으니까 전체 몰수 뭐해야죠? 같다. 그치? 그럼 여러분 가인인 총 몰수 지금 몇 몰 들어있어요? 4몰. 그럼 여기도 나도 다 해서 몇 몰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다 해서 4몰 이렇게 있으면 돼요. 됐지? 자, 여러분 이거 질량으로 바꿔볼게요. 얘는 질량으로 바꿔주면 몇 그램? 요거는 18g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분자량이 20짜리니까 요게 나에서 얼마? 60g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가의 총 질량은요 78g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근데 총 질량비가 13대 14야 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의 총 질량은 얼마가 돼줘야 되겠어요? 요거 6으로 나눠진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6 곱하기 14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총 질량이 얼마? 84g 이렇게 해주면 되지.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그냥 x몰, 요거는 4-x몰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그래서 총 질량 84가 되는 걸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 얘는 분자량이 20짜리고요. 그죠? 얘는 분자량 얼마짜리입니까? 이거는 20짜리, 얘는 22짜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0x 더하기 이거 바로 그냥 곱하자. 88 마이너스 22x 이게 얼마가 되네요? 84. 그럼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니까 x는 얼마가 나옵니다? x는 2. 그치? 그러니까 얘도 몇 몰 여러분? 얘도 2몰, 요것도 2몰, 얘도 2몰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나에 들어있는 총 중성자 몰수를 찾아봐라. 얘는 분자당 중성자가 10개, 얘는 분자당 중성자가 12개 이렇게 되죠. 됐지? 그럼 바로 그럼 20에다가 24를 더해주면 되니까 총 중성자의 몰수는 44. 됐죠? (47) 47번. 자, 여러분 수소는 질량수 1짜리랑 2짜리가 있고요. 산소는 16짜리랑 18짜리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연계수 분자량이 서로 다른 H2O는 5가지야 라고 돼 있는데 먼저 여러분 H2를 먼저 잡고 갈까요? H2는 분자량 크기 다른 게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 2짜리, 3짜리, 4짜리. 이해해요? 자, 봐봐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수소가 1짜리와
이 자리가 있다. 그러면 H2는 2, 3,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존재비가 보면 요게 A 프로, B 프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A제곱, AB, AB, 요건 B제곱 이렇게 돼. 이제 봐봐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볼게요. 자, H2는 2짜리, 3짜리, 4짜리, 요게 A제곱, 2AB, B제곱이고, 산소는 16짜리랑 18짜리, 이렇게 오는 거. 얘는 존재비가 C와 B, 이렇게 들어가요. 그치? 그럼 H2O는 여기는 18, 19, 20. 그죠? 여기는 20, 21, 22. 이게 H2의 분자량 크기. 가능한 전체. 그죠? 그리고 가짓수를 총 몇 가지야? 18, 19, 20, 21, 22. 다섯 가지. 분자량 크기 서로 다른 게. 괜찮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른 H2O는 다섯 가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산소의 평균 원자량은 이런데, 이거는 존재비 그냥 쓰는 거야. 여러분, 봐봐. 16 곱하기 100분의 C 더하기 18 곱하기 100분의 얼마? D. 이게 평균이지 뭐. 그럼 100분의 16C 더하기 18D니까 2로 나눠주면 그죠? 50분의 8C 더하기 9D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연계에서 분자량이 4인 H2의 존재 비율 분자량 4는 요거 들어가야지. B의 제곱. 대체겠지? B제곱. 그럼 분자량이 3인 H2의 존재 비율은 AB, AB니까 얼마? 2AB 이렇게. 그래서 B분의 A가 아니라 B분의 뭐가 돼야 됩니다? B분의 2A라고 해야죠. 오케이? 이거 쓰면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편으로 이렇게 다 써줬는데 조금 하다 보면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바로 나오는데 그치? 48번. 아, 이거 서구는 이번에, 어? 얘네 그거 갔다 왔지. 수련회 갔다 왔지. 재밌었어? 응. 그냥 1박 2일로 한 거야? 가서 뭐 고기만 구워 먹고? 어? 바베큐 이런 거 해 먹고 오는 거야? 궁금하네. 이번에 지난주는 막 체육대회 한다고 다들 정신 없지 않았어? 그치? 다들 체육대회 했지. 나는 고3 애들은 체육대회 할 때 걔네는 체육대회 끼지도 않잖아. 어? 뭐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애들 다 그때 사진 찍으러 가는 거더라 보니까 그지? 어? 학교도 다 그러던데? 고1, 고2 애들 체육대회 할 때 고3 애들은 졸업사진 찍으러 가고. 몰랐어. 어. 고3 애들은 다 졸업사진 찍으러 가더라고. 그 한박수목원 애들 엄청 많이 가. 어? 지난주에서 애들 되게 많이 갔어. 사진 찍으러. 네. 그래. 애들 막 밖에서 떠드는데 그지? 교실에서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겠지.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 여러분. 응? 너 그런 생각 들지 않아? 그치? 그냥 진짜 빠르죠. 지금 5월 중순인데 기말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기말 보내고 나면 2학기도 금방 가. 금방 가. 그래서 쌤이 아, 내가 2000년부터 정확하게 2000년도부터 2000년 거의 한 5월 달 정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25년 5월이니까 만 25년이 됐잖아요. 그지? 되게 오래됐네. 그치?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봤어. 진짜로 많이 봤어. 다양한 친구들을. 근데 고등학교 한 요때쯤 되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선 저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수시는 글른 것 같다. 어? 정시로 바꿔야 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정시로 바꾸려면 아예 재수할 각오를 하고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은 재수를 하기에 되게 안 좋은 학년이잖아요. 교육과정이 또 아예 바뀌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 거의 재수생이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많아. 올해 재수생이 한 20만 명 되는 거 얘기 들었어요? 어? 수능을 60만 명이 보는데 그 중에 20만 명이 거의 재수생이에요.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어? 엄청 많은 거야, 여러분. 어? 3분의 1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물론 재수생들하고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 그 재수생들이 위를 상위권을 다 잡아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걔네만 해도 4등급까지 끊겨요. 그러니까 재학생은 거의 5등급부터 시작인 거야. 그냥 정말 인원수로만 보면. 근데 물론 그렇진 않아. 왜냐면 재학생들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중에 그지? 상위권은 또 정해져 있긴 하니까 그죠? 근데 1등급, 2등급 따기는 엄청 치열할 거예요. 재수생들 중에서도 이제 의대를 가려고 재수하는 애들, 그지? 뭐 위치한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1, 2등급 경쟁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수능에서 3등급을 받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수능에서는 정시에서 1, 2, 3등급은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내신에서 1, 2, 3등급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막 1등급은 90점대인데 뭐 어떤 학교 막 3등급은 막 60점대 막 이런 학교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능은 안 그래요. 수능은 진짜 한두 문제 차이입니다. 다. 어? 하다 보면 3등급 나오는 거 일도 아니야, 여러분. 그만큼 정시로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 그 수시보다 정시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해요. 어? 그래서 선생님 항상 얘들 친구들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내신 등급에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보다 한 등급이나 아니면 2개 등급이 됐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올려 놓으세요. 알겠지? 2학년 끝날 때까지 최대한 끌어올려놔.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걸로 대학을 가요. 진짜 쌤 말 믿으세요. 응? 고1, 고2 때 학생들이 아휴 나는 그냥 수시로 안 하고 정시로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고3 때 가서 원서 쓸 때 다 수시로 간다고 그래요. 응?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알겠죠? 고3 때 가서 보면 정말 그게 현실로 다가오거든요. 응? 그 고3 애들도 지금 이제 모의고사 2번 봤잖아요. 전국 모의고사를. 지금은 애들 시험 보면 그냥 웬만하면 다 1등급 나와요. 가탕 같은 경우도. 컷 자체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일 것이 30점 후반대였어요. 어? 그러니까 공부 좀 하는 애들은 그냥 다 1등급이 나와. 이번 것도 일 것이 42인가 43밖에 안 돼. 쌤이랑 같이 화학한 애들 웬만해도 다 1등급이 나와요. 응? 근데 이제 6월달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얘가 달라져. 6월달에는 재수생들이 들어오니까 3월이랑 4월 거 1등급 받았던 친구들도 6월달에는 1등급 안 나온 애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응? 근데 그만큼 이제 현실로 이제 다가온단 말이야. 아, 이게 재수생들 끼니까 진짜 등급 따는 게 진짜 만만치 않구나라고 하는 걸 6월하고 9월에 시험을 봐보면 느낌이 와요. 재학생들만 볼 때랑 진짜 달라. 근데 수능은 더 치열하죠. 그지? 왜냐면 재수생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과탐에 미친 듯이 시간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재학생이랑 재수생은 시간 투자는 양이 달라요. 어? 걔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제만 푸는 애들이야. 뭐 내신 준비 할 것도 없는 애들이잖아요. 하루 종일 문제만 푸는 애들이야, 여러분. 근데 그만큼 경험치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 개인적으로 능력치가 뛰어나고 그걸 떠나서 연습량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재학생들이 재학생들보다. 그래서 걔네가 수능을 좀 더 잘 보는 거예요. 응?
알겠지?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시간량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지금 쌤한테 수업 듣는 재수생들이 있거든? 나이가 진짜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29살 먹은 친구들. 어? 의대 가겠다고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막 있고, 어? 그 작년에 수능에서 국영수는 다 1등급 나왔는데 화투도 잘 봤더라고. 근데 물리 원을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그 한 과목 때문에 재수를 하고 그런 애들도 많아요. 응? 그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아서 재수하는 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좀 힘들고 학교 다니는 게 피곤하기도 하죠. 막 수행평 할 것도 되게 많고 그잖아. 이거 생기부도 신경도 써야 되고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힘든 만큼 그게 나중에 자기가 노력을 해두면 꼭 써먹을 때가 생겨요. 어? 알겠지?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지금 현실을 회피를 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정시거든요. 에휴, 그럼 나는 정시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뭐 수능 안 볼 거면 그냥 대충대충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양이 늘어나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어차피 국영수를 보고 그래 뭐 가탐 그냥 안 보고 사탐을 봐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탐 아예 손 놔버리고 어? 근데 여러분 가탐을 공부 안 한다고 해서 국영수 공부를 더 많이 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어느 한 과목을 포기한 데서 그만큼의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할 것 같죠? 안 그래. 그냥 공부하는 양이 줄어요. 응? 실제로 그래. 그 내신 할 때 이런 거 있잖아. 내일 뭐 내신을 보는데 내신 국어를 봐. 어? 근데 자기는 영어나 수학이 부족하다고 그냥 오늘 난 어차피 정시파니까 영어나 수학 공부하고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어? 진짜 미련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3학년 1학기까지는 어쨌든 내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신경을 써두세요. 어? 그래야 여러분 대학 갈 때 훨씬 유리합니다. 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시는 내신 등급이 내가 이 내신 등급을 어딜 가겠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갈 데가 많아요. 어? 생각보다 갈 데가 많아. 근데 정시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내신은 이 등급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근데도 은근히 갈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신 여러분 진짜 없어요. 정신은 2등급이 안 되면 진짜 거의 갈 데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오리 찍는 것도 엄청 힘들어. 어? 근데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어? 이번에 그 교대 얘기 들었어? 교대가 막, 그지? 6등급, 7등급도 붙었대잖아. 응? 이런 교대 같은데 정시로 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어? 엄청 힘들어. 사실 교대를 공부를 잘하는데도 교대에 가는 게 목표인 애들도 있어요. 아이들 좋아하고 교육에 뜻이 있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드물기는 하지만. 응? 그래도 점수 되게 좋아. 옛날에 여러분 교대는 무조건 1등급 대가 아니면 쳐다도 못 봤어요. 되게 높았어. 그 여학생들의 가장 인기 높은 학교가 교대였어요. 어? 그러니까 요즘 막 그 뉴스나 이런데 막 안 좋은 이미지 같은 거 좀 실리고 학부모님한테 괴롭힌다. 어? 막 애들한테 해코지 당하고 막 그런 게 막 뉴스화되고 그래서 인기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애들 별로 없어 여러분. 아니 드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야. 그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어? 진짜로 이거 나중에 교대 인기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아. 어? 자기가 아이들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에 뜻이 있고 그러면 괜찮아요. 이거 안 좋은 직업 아니야, 여러분.
아니 대학 졸업하고 그지 공무원 되려고 구급 공무원 되려고 그 오랜 시간 노량진에 가가지고 시간 투자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 그죠? 교대는 교대는 사대랑 또 다른 게 사대는 꼭 사대가 아니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은 뭐 교육대학원을 나온다든지, 그지? 아니면 뭐 다른 과인데 전공 좀 비슷하거나 그러면 교직을 이수해서 교사 자격증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교대는 안 그래. 교대는 그냥 딱 교대를 나온 애들만 초등학교 선생님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응? 사실은 되게 좋은 데인데, 뭐 이렇게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진짜 생각도 못했어. 근데 6등급, 7등급도 붙었다는데, 그죠?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내신이 5등급, 6등급이 돼도 우리가 뭐 어른들이 뭐 갈 데 없다 없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어? 진짜 생각보다 많아. 우리가 그런 걸 찾아보질 않아서 그렇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등급이 지금 등급에 여러분 너무 실망을 오지 말고 한 등급씩이라도 내가 올리겠다는 마음을 가져. 어? 알겠죠? 여러분 진짜로 대학이 훨씬 더 다양해지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어? 내신이 4일 때랑 3일 때랑 또 천지 차이. 또 3일 때랑 1일 때는 또 천지 차이죠. 갈 수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과들이. 알겠죠? 훨씬 더 유리해 진짜 쌤 말을 믿어. 포기하지 말고 알겠죠? 좀 힘들어도 좀 버텨.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는 그냥 버티는 거야. 원래 고등학교는 별로 낭만도 없어. 재미도 없고. 쌤, 그, 머릿속에 고등학교 3년 기억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뭐, 대학교, 대학원. 친구들은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고등학교 애들은 연락하는 게 한 명도 없어, 지금. 내 일부러 연락 안 하는 게 아니라, 추억이 없어. 고등학교 친구들은 연락을 하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응? 뭐 큰일 있거나 그럴 때도 서로 만나고 그러는 애들도 아예 없어. 그만큼 고등학교는 다들 힘든 거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치? 맨날 시험 대비하고, 어? 기억에 남는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응?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겠지, 그치?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야. 군대에서도 군대 동기들은 군대 내에서는 되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쌤도 고등학교 갈 때 애들은 친하게 지냈겠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근데 군대 동기들 제대하고 연락 안 해요. 그러니까 한두 해는 잠깐 연락하는데 그 뒤로 서로 연락이 안 돼. 응?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응? 그러니까 뭔가 같은 전후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지?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낸 거 약간 그런 그때 당시에 끈끈함은 있지만 그 뒤로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걸 생각하면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는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좀 많아질 때긴 한데 생각이 많을 때는 그냥 단순화 시키세요. 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같은 루틴대로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적도 좀 올라가 있고, 이게 이제 시간도 좀 많이 지나가 있고, 원래 그래요. 뭔가 막 극적인 뭔가의 변화 이런 게 생기면 좋은데, 그런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게 좀 특히나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때는 극적인 변화도 좀 있었어. 뭐 고1, 고2 때까지는 별로 두각은 안 나타나다가 고3 때 갑자기 막 어? 전교도 아니고 막 전국구 단위로 갑자기 성적이 상승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수능 체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 우리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어. 우리 때는 암기가 좀 많아가지고 수학 빼고는. 근데 수학 문제도 막 진짜 막 미치적하고 막 문제 풀이가 좀 다 외워버리고 막 이러면 응?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냥 갑자기 성적이 수직 상승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긴 했었어요. 옛날에 요 얘기까지만 하고 진도 나갈게요. 쌤 친구 중에 중학교 동창 때 중학교 동창인데 우리 때 한 반에 중학교 한 65명 정도가 됐거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쉬는 시간에도 책만 봐. 어?
근데 우리 때는 65명 중에 보통 15명 정도까지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나머지는 뭐 공고, 농고, 상고 이런 데를 갈 때였거든.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인문계를 갈까 말까 간당간당한 점수였어. 한 14등, 막 15등 정도밖에 안. 어? 그래서 선생님 그 친구를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 좀 답답했어. 어? 아니,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올까? 어? 그냥, 쌤 그냥 놀다가 잠깐 해도 점수가 잘 쉽게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졌었어. 근데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그 친구도 인문계를 갔던 서로 다른 고등학교 갔단 말이야. 근데 고3 때, 어? 고3 때 갑자기 얘가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2등을 한 거예요. 전교가 아니고 전국 2등을 했어. 우리 때는 320점 만점이었거든? 318점을 맞은 거야. 어?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막 연락이 오고, 되게 쇼킹한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근데 그 걔가 그럼 고1, 고2 때도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고1, 고2 때도 우리 고등학교 때도 한 반에 65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도 반에서 한 15등 정도 유지를 했대. 근데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야. 왜냐면 중학교 15등이랑 고등학교 15등은 달라. 왜냐면 고등학교 우리는 다 시험 보고 들어갔으니까. 어? 시험 보고 그걸 통과한 애들만 고등학교를 간 거였는데 거기서도 15등 때 열심히 한 거야. 계속. 애들 말로는 계속 공부만 했대. 고등학교 가서도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하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걔가 그동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한 시간이 있잖아. 그지? 그때 가서 조금씩 깨우치기 시작한 것 같아. 어? 근데 공부가 그렇게 늦게 깨우치는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게 결과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어, 그때 진짜 폭발적으로 이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대로 알고 머릿속에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 공부하는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집어넣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라는 거는 무조건 해. 계속 중요하니까 외워야 되려고 외우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계속 집어넣어.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그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지. 응? 아, 근데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친구 결국 서울대 갔어. 거의 전설이었어, 전설. 응? 고2 때까지 반에서 15등 하다가.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더 웃긴 게 그 친구가 전국 2등을 하니까 당연히 전교 1등을 했죠. 점수를 이 점수가 못 믿겠다. 혹시 시험지가 유출된 거 아니냐. 그래서 걔를 불러서 시험을 따로 치게 했대요. 걔 혼자만. 근데 다시 본 시험에서도 318점. 혼자 딱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지? 아,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쇼킹한 일이었어, 이게. 성적이 그렇게 수직 상승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엄마들이 그 친구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점수가 올랐냐고, 비법 좀 알려달라고 막 그러고 했었나 봐. 근데 애가 그랬대. 그냥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인다고. 이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 거야. 응?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야. 그치? 여러분도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알겠지? 답답해. 공부하는 게 원래 성적이 바로바로 안 오르거든. 어? 내가 요만큼 투자하면 1만큼 투자하면 1만큼 보이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공부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표가 안 나. 어? 진짜 표가 안 나. 공부를 해도. 이게 되게 웃기죠. 어? 그러니까 1 투자하고 2 투자하고 3 투자하고 그만큼의 결과치가 나오질 않아. 응? 어느 정도까지는 전혀 표가 안 나다가 갑자기 쭉 올라간다? 그리고 또 계속 노력하는데 또 표가 안 나. 어?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을 해요. 정비례 그래프가 아니야. 실력 느는 게. 어?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세상 살다 보면 다른 것들도 그렇더라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만큼
바로바로 결과치가 보이는 게 없어 얘들아. 어? 그런 게 없어. 바로바로 보이는 거는 딱 한 가지 있어. 컴퓨터 게임. 그래서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에 빨리 중독되는 거예요. 한 것만큼 결과치가 바로바로 나타나거든. 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바로바로 결과치가 안 보여. 자, 가볼게요. 이거는 우리 아까 살짝 했던 거랑 좀 비슷해. 질량수 A짜리 요거는 존재비를 X, 요거는 존재비를 Y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X제곱, 요거는 EXY 이렇게 보면 되죠. 봐봐 여러분. X제곱 대 EXY는 요게 몇 대 몇입니다. 3대 2입니다. 괜찮지? 응? 말하면 2 지워져요? 자, Y도 하나, X도 하나 이렇게 지워져. 그 X는 몇 Y? X는 3Y. 그래서 여러분, X제곱은 존재비가 9. 요거는 6. 얘는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됐지? 9대 6대 1. 자, 보겠습니다. 자연계에서 A 플러스 2짜리 존재 비율은 25%예요. 3대 1이니까 30%보다 작아요. 자연계에서 A랑 A짜리가 만나는 거는 확률이 9. A 플러스 2끼리 만나는 확률은 1이니까 9가 되는 거 맞고 X의 평균 원자량은 A 플러스 1이 아니라 A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줘. 됐지, 그치? A 플러스 2분의 1. 50번. 자, 50번. 50번은 조금 복잡하긴 하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염소는 35짜리와 37짜리가 있습니다.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35.5, 얘가 75%, 얘는 25%, 이렇게 3대 1로 존재해야 돼, 그치? 이거까지는 괜찮지? 오케이. 자, 볼게요. 그러면 CL3예요. 여러분, CL3는 CL이 3개씩 만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칠판 잠깐 봐주세요. A 플러스 B의 3승. 요 곱셈 공식 알죠? 이게 뭐가 되냐면 A 3승 3 A 제곱 B 3 AB 제곱 그리고 B의 3승. 이걸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봐봐. 여러분 CL은 35짜리 끼리만 만날 수 있어요. 35, 35, 35 그러면 여기는 105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염소 3개가 만나는 거니까 CL3니까 그 다음 35짜리 2개, 37짜리 1개가 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107 그죠? 37짜리가 2개가 끼면 109 이렇게 37짜리로만 3개가 다 만났다. 그럼 얘는 1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자량 크기 다른 게 4가지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얘는 존재비가 봐봐요. 아까 A랑 B가 3대 1로 존재하니까 얘는 3의 세제곱이 얼마나 여러분? 27. 이해가요? 그럼 3A 제곱 B에도 얼마 나와? 이것도 27. A가 3이고 B가 1이니까. 그럼 3AB 제곱 이건 얼마가 되고 확률이 9. 얘는 얼마? 1. 이렇게 들어. 그래서 얘네 존재비가 27, 27, 9,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치?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그럼 X는 원자량 얼마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분자량 가장 작은 거 174에서 105를 빼보면 되죠. 174 빼기 105가 69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69짜리가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182에서 얼마를 112를 빼보면 7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는 원자량이 다른 게 2가지가 있는 거 69짜리랑
71짜리가 있네. 분자량 가장 작은 거는 원자랑 제일 작은 것끼리 만나면 되고, 분자량 가장 큰 거는 원자랑 가장 큰 것끼리 만나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존재미가 요거를 A라고 하자. 아주 A가 B보다 크다도 질량수인데 얘를 그냥 문자를 쓸 게 별로 없다, 그죠? M과 N이야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그럼 봐봐 여러분. 자, 174는 여기 하나. 그죠? 이제 178이 되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고 여러분. 자, 178은 여기 178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178이 되고 지금 178이 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네요? 두 군데. 맞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확률이요. M짜리와 27짜리가 만나니까 요거는 27M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확률이 요거는 9M 요거는 27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둘이 존재미가 몇 대 몇입니다? 1대 1이니까 27M은 9M 더하기 27N이야. 그럼 요게 18M은 27N 이렇게 들어갑니다. 2M은 3N이다. 그래서 M 대 N은 몇 대 몇이 되는 겁니다? 3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존재비를 요거를 3 얘는 흰색으로 할까? 요거는 3 얘는 2 이렇게 봐줘. 그럼 봐봐 이제 다 했어. 여기는 여러분 얘는 3 곱하기 27이니까 여기 확률이 얼마? 81 이렇게 들어가죠. 그치? 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야?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확률이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180이 제일 큰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자 80일 때 2는 1대 X예요. 그러니까 X는 81분의 2입니다. 답은 2. 괜찮지? 학교 시험은 3까지 잘 안 나와. 좀 복잡하니까. 수능도 3는 안 나와. 수능도 원래 2까지밖에 원래 안 내긴 하는데 만약 동의원서에서 그냥 아예 작정하고 한 문제 어렵게 내겠다. 그럼 이렇게 내는 거죠. 42번 다 적었어. 자, 42번 갑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죠. 자, 여기 보시죠. 봐봐. 여러분 같은 x니까 양성자수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자에서는 전자 개수는 양성자수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 n분의 n 플러스 2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는 이게 몇 대 몇이 되는 겁니다? 9대 8입니다. 자, 그럼 분자가 이거는 싹 지워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n이 얼마 바로 나오네요? n은 8입니다. 괜찮지, 그치? 봐봐, 그럼 n에다 8을 넣으면 자, 얘는 8개, 8개니까 질량수 16짜리 8개랑 10개니까 18짜리 요거는 9개, 10개 이런 질량수 19짜리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를 이 문제를 풀 때 분자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류의 문제는 분자 접근하지 마시고 뭐로 접근해라? 원자로 접근하는 게 좋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얘네는 분자식이요 XY2입니다. 그치? 근데 여기 봐봐요. 질량수 B짜리 X, 18짜리 X가 자 A짜리 X지 16짜리 X보다 몇 배만큼 들어있대요? 2배.
어차피 같은 x니까 원자당 양성자수는 똑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그냥 몇 개 생각하세요? 한 개. 어? 여기서 비율로 또 들어가지 말고 그럼 1이 너무 커지니까. 알겠지? 그런 다음 여러분 분자식이 x, y, 2예요. 분자 하나당 y 원자가 x 원자의 2배가 돼야 되니까 19짜리 y 원자는 그러면 총 6개가 있어야 되겠네. 자, 요게 포인트 여러분. 얘가 6개가 되는 걸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괜찮나요? 분자식이 x, y, 2. 그지? x 하나 했을 때 y는 2개씩 필요한데 여기 x 지금 다 해서 몇 개 했다고 잡자? 3개. y는 다 해서 몇 개 했다고 잡으면 되잖아요? 6개. 아, 이거 괜찮아? 살짝 춥지 지금? 안 추워? 이거 잠깐만 바람을 좀 약하게 할게요. 정환이 안 추워? 너 거기 바로 직방으로 내려오면 된대? 아 그래? 지민 추워 안 추워? 아니 여러분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아 이거 쌤이 엊그저께 에어컨 이거 저 청소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그래도 좋네. 상쾌하네. 그지? 저 청소 안 하면 약간 꿉꿉함 이런 이상한 냄새 나거든.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전체 양성자 수분의 전체 중성자 수. 자 갈게요. 얘는 원자 번호가 8번, 얘는 9번 이렇게 들어가니까 8개씩 있는 게 3개에 24. 9개씩 있는 게 6개, 여기는 5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중성자가 10개씩 있는 게 2개니까 20. 8개씩 있는 거 하나. 그죠? 여기는 10개씩 있는 6개니까 6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 해서 78분의 88이야. 이렇게. 답은 39분의 44. 이거를 분자로 접근하면 일이 커져. 응? 확률까지 막 계산하고 해야 되니까. 알겠지? 숫자만 더 커지고 그러니까 원자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학교에서 아직 진도 많이 안 나갔지. 시험 끝나고. 그죠? 다 했어, 지금. 지금 다 했어. 응. 응. 그러게요. 왜 들렸을까? 44번? 다음 시간이라도 오답해보고 잘 모르는 거 혹시 찾으면 물어봐.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얘는 평균 원자량이 80이랍니다. 79짜리와 그리고 얼마짜리가 있길래 평균이 80이 되겠어? 그러면 존재비 50, 50이니까. 요거는 81짜리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딱 중간값이 평균값이 된 경우니까. 그죠? 그 다음 얘는 자 C랑 C 플러스 2가 75, 25가 있으니까 는 C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알지? 괜찮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은 C 플러스 3분의 1이 아니라 C 플러스 2분의 1이다. 자 다음에 분자량이 서로 다른 X, Y는 세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할 때 만약에 숫자를 쓰는 게 좀 힘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9, 11, 13 이래도 돼요. 크기 차이만 볼 거니까. 그치? 얘는 이거 왜 9, 10이라고 봤는지 알지? 79를 9라고 보고 81을 그냥 11이라고 본 거야. 근데 C랑 C 플러스 1을 C를 그냥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1이라고 가정한 거야. 2만 차이 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봐. 10, 12, 12, 여기는 10. 그러니까 분자랑 다른 거 몇 가지? 세 가지. 혹시 저거 더하는데 여러분 시간 뺏기고 그럴까봐 저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지?
세 가지 괜찮죠? 자, 다음 이거 A자리끼리 만날 존재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아, 얘는 50%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이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C하고 D는 얘가 4분의 3, 요게 4분의 1이야. C랑 D가 만날 확률은 ECD야, ECD 알지? 그냥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해서 16분의 3 해주면 안 돼. 다 해서 여기는 16분의 얼마? 6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24분의 16이야.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 나와야지?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4분의 16. 자, 니은 디귿. 오늘 오비탈을 다 못 나갈 거야. 왜냐면 쌤이 보어 쪽을 학교마다 조금 세세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오늘 세세하게 보어를 좀 하고 들어갈 거라 있죠. 숙제가 추가로 오비탈 문제는 더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 나중에 복습 다시 한번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질문하세요. 알겠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진도 좀 나갈게요. 쌤이 지난 시간에 그 문제는 16번까지 앞에 다 풀어줬어? 한번 봐봐. 그 뒤에 왜 예제 문제 있잖아요? 개념 쪽에. 한 문제 남겼어? 그러면 16번 그거 하나 얼른 풀고 자, 보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원수 x랑 y가 있어요. 자, x는 35짜리와 37짜리가 35.5다. 금방 우리 지금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치? 이거는 75%, 얘가 몇 프로? 25%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알겠죠? y는 69짜리와 71짜리가 있는데 평균이 69.8이래요. 이런 거 실수를 안 하려면 중간값이 70인데 평균이 70보다 작으니까 누가 더 존재비가 큰 거구나. 69짜리가 더 존재비가 큰 거다. 괜찮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거 암산 될래나? 60% 40% 이렇게. 그치? 사이가 2만큼 뜨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으니까 0.8만큼 갔으니까. 그지? 2 중에 0.8. 그러니까 40%만큼 간 거잖아, 오른쪽으로. 괜찮지? 오케이. 자, 볼게요. 그래서 C분의 D는 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1g에 69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69분의 1몰. 1g에 71짜리에 들어있는 양성자는 요거는 71분의 1몰이니까 1보다 뭐하다?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여러분 보기 디귿도 요거 할 때 봐봐. x2 1몰 그럼 요거를 분자로 접근하지 마시고 원자로 접근하자. x2가 1몰이라면 원자로는 2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x 원자가 35짜리랑 37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존재비가 75% 25%죠? 3대 1로 존재하잖아요. 아니 2몰을 3대 1로 나눠 가지면 얘가 1.5몰만큼 얘가 0.5몰만큼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맞죠? 자, 그럼 얘는 중성자를 원자당 18개씩 갖습니다. 그러니까 18 곱하기 1.5. 그럼 이거는 27이 나오겠네요. 얘는 원자당 중성자를 20개씩 가져요. 그러니까 20 곱하기 0.5를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있고 여러분? 10만큼 있고. 그죠?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중성자가 37만큼 있다. 저 x2 분자로 또 일일이 확률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자로 접근해야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괜찮죠? 됐지?
들어가서 보호합니다. 보호.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원자 모형을 어디까지 알아봤냐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까지 알아봤어요. 자, 러더포드는 여러분 가운데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을 거다. 그죠? 이렇게 이제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이때 당시 과학자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인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니까 전자를 원자에게 끌어당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전자가 원자로 끌려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더란 말이죠. 왜 전자들이 끌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요때 당시에 요거를 떠올렸어요. 태양계. 태양계를 잘 생각해 보면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성들이 태양으로 끌려가지는 않잖아요. 그지? 그래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전자들도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 안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응?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궤도라는 개념, 즉 껍질이라는 개념을 이제 요때 이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껍질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껍질 3개만 그릴게요, 여러분. 자, 그래 껍질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안쪽 껍질에도 전자가 있고 바깥쪽 껍질에도 이렇게 이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몇 개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원자핵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응? 왜 커지는지 알아요? 더 자유로워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에너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힘이 센 게 에너지가 큰 게 아니에요. 알겠죠? 힘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작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약간 역학적 에너지 개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개념을 떠올려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잘 움직일수록 큰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 여러분 원자핵에 가까이 있는 전자는요. 원자핵이 세게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잘 못 움직여요. 그지?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도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원자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자리에 앉을 때도 자꾸 뒤쪽에 앉으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자유롭거든요. 어? 아니 보통 학교에서도 자꾸 뒤에 앉고 막 버스에서도 뒤에 앉고 막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원래 본능적으로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가까이 있던 전자가 만약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있고. 알겠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작은 상태로 바뀌는 거니까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에너지 남는 것만큼. 요거를 어떤 형태로 방출하냐면 이걸 빛이라는 형태로 방출을 해요.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 궤도 모형이 맞다면 제가 여러분 보기 편하게 이렇게 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 궤도 모형이 맞다면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안쪽 껍질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여기는 총 몇 가지 에너지 크기 다른 게 나올 수 있냐면 4에서 1, 3에서 1, 아니 잠깐만. 오다 말어. 4에서 1, 3에서 1, 2에서 1 이렇게 그리고 4에서 2, 3에서 2, 4에서 3. 총 6가지 에너지 크기가 다른 빛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러더포드의 생각처럼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원자 바깥쪽 어디든 있을 수 있어 라고 잡는다면 에너지 크기가 엄청 더 다양하게 나와야 돼.
어디든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만약에 러더포드 생각이 맞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연속적인 스펙트럼. 중간에 에너지 크기가 끊어지질 않아. 모든 에너지를 갖는 빛이 다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 이 궤도 모형이 맞다면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만들어질 거야. 왜냐면 모든 에너지 크기를 갖는 게 아니니까.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사실 요 사이에 이런 데는 전자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 크기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뭐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야. 응? 됐지? 자, 이거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전자기파 잠깐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니까 전자기파는 감마선, X선,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가시광선, 다음 적외선, 다음에 마이크로파, 그리고 전파 이렇게 들어가.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밖에 없어. 다른 건 다 못 봐. 응? 알겠지? 여러분 이거 저기에서는요 가시광선이 빨간색부터 빨주, 노초, 파, 남, 보 이렇게 들어가는데 빨간색 바깥쪽에 있다 적외선. 그치? 자색은 보라색이니까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거는 자외선 이렇게 들어가고 자 우리가 요거는 원래 많이 쓰는데 여러분 잘 못 들었을지도 몰라. IR. 이게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거거든. 인프라레드가 이게 적외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마 이거는 많이 들어봤지. UV 그치? 이거는 울트라 바이올렛. 이게 바이올렛이 이제 보라색이니까 울트라는 더 센 거. 보라색보다 더 센 빛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죠? 그게 자외선. 자외선 차단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빛이 가진 에너지가 커집니다. 응?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 잠도 깰 겸 효동아 손을 이렇게 해봐. 손 이렇게.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손을. 위아래로 이렇게. 이게 지금 진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진동. 자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있고 이번엔 최대한 빨리 한번 진동을 시켜볼 거야. 왜 안 해? 효동아 빨리 해봐. 최대한 빨리 진동을 시켜야 돼. 어떤 빛이 에너지를 많이 가질 것 같아? 진동수가 뭐한 거? 많은 거. 그렇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 한 번 해보면 절대 안 까먹어요. 죽기 직전에도 떠오를 수도 있어. 자, 봐, 여러분. 이게 에너지랑 진동수 크기는 서로 비례해요. 응? 알겠지? 진동수가 큰 빛이 에너지도 큰 거야. 됐죠? 자, 그럼 바로 파동 봐. 파동은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볼까? 이거 애들 기억 잘 못하던데 이 꼭대기를 뭐라고 불러? 이 꼭대기를 뭐라고 불러? 이거 순우리말인데 마루. 그치? 여러분 산마루 알죠? 산마루. 산마루가 뭐야? 산꼭대기라는 뜻이야. 순우리말이야 마루가. 그래서 상품명에 쓰기도 해. 호두마루. 아이스크림. 호두 맛의 꼭대기. 알겠죠? 그런 의미로 만든 거야.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이게 마루에서 마루까지 요 길이 있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람다, 얘를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알겠지? 이게 파장. 또는 골에서 골까지 이거를 람다, 이거를 파장이라고 하죠. 그럼 바바룬. 진동수가 많은 빛은 마루마루 금방금방 오지. 진동수가 작은 애들은 마루, 한참 있다가 마루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애들이 진동수가 큰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동하는 애들은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빨리빨리 오니까. 또 알겠죠? 여러분 공식 그냥 멸령 하지 말고 우린 요것만 잡아놓으면 되거든. 에너지하고 진동수 서로 뭐합니다? 비례. 에너지랑 파장은 서로 뭐합니다? 반비례. 알겠죠? 에너지랑 진동수는 비례하고 에너지랑 파장은 반비례한다. 이거는 많이 써먹어요. 기억해 두세요. 됐죠?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이제 보어가 실험을 해봤어요. 자, 보어는 여러분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너무 구석진 데다가 보어를 자나 이해하겠죠?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방전관이 방전관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관이야, 그냥. 여기다가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전기 에너지를 막 전기를 지지는 거야. 지져. 그럼 이제 수소 갖고 있던 전자 있죠. 이 전자들이 원자핵에서 먼 곳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막 떨어지고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야. 알겠지? 너무 많이 주면 그러면 아예 전자가 도망가. 그러니까 적당히 줘야 돼. 아예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만. 알겠지?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라면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전자가 내려오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빛 에너지를 스펙트럼 분석을 해 봤더니 얘가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불연속 스펙트럼이다. 또는 선 스펙트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해 주는 거야? 전자들은 정해진 궤도 위에만 존재한다. 아무 데나 다 있는 게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궤도 모형을 실험으로 증명한 게 그게 보어다. 됐죠, 그죠?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자, 이제 껍질 개념으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는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이 껍질 위에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이 껍질 위에서 원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와, 진짜 제대로 다 잘 찾아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현대 과학으로는. 알겠지, 그지? 원운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궤도를 아예 포기하진 않습니다. 궤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궤도 가져가긴 해요. 자, 볼게요. 우리가 여기를 K껍질, L껍질, M껍질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껍질을 나중에 또 양잡수 다시 들어갈 건데 주양잡수가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지금 공간이 점점 뭐합니까? 넓어지죠. 그치? 여러분 우리가 구의 이거 공 모양이에요. 구의 표면적 공식은 4파이R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반지름이 2배가 되면 표면적은 4배. 반지름이 3배가 되면 표면적은 9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의 크기가 겉면적이 1대 4대 9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궤도의 그 면적이 1대 4대 9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고 여기 4배니까 8개, 이건 9배니까 최대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게 다 보어가 원자 모형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 그러니까 사실 저거기 또 우리 지금 쓰고 있잖아요. 첫 번째 껍질엔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간다? 2개까지.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까지? 8개까지. 그죠?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알겠지, 그지? 뭐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알겠죠? 쓰는 부분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 수소 볼게요. 수소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주면 여기 수소 이온으로 바뀌는데 이때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거를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라는 표현을 써요. 수소를 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이 에너지 크기가 얼마가 돼주냐면 얘는 1312 kJ per
몰 이렇게 됩니다. 1몰의 수소 원자에서 1몰의 전자를 떼어내는데 1312kJ가 필요합니다. 이게 수소의 이온 에너지 이렇게. 괜찮지? 그치? 자, 이거 봐봐 여러분. Y축은 에너지, S는 껍질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를 에너지, 요거는 N은 1, 첫 번째, N은 2, 두 번째 껍질, N은 3까지만 할게요. 요거는 무한대입니다. 봐봐. 자, 무한대 껍질에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0이라고 잡아줘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한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남납니다. 그죠? 무한대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지? 이제 완전 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 가진 에너지를 0이라고 잡는데 작아서 0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큰 거야. 왜? 원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서 무한대까지 전자를 끌어올릴 때 1312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 에너지 간격이 1312만큼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12. 앞에 마이너스 붙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0보다 작은 걸 표현해 줘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차이는 1312가 나야 돼.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자가 가진 에너지의 크기가 뭐하다? 더 크다. 그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더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응? 됐죠 여러분? 그리고 껍질에 따른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0이다.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은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얼마? 1312.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1312 이렇게 들어. 됐죠? 자, 얘네가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 있잖아. 뭔가 하나 유행하면 우리도 그렇지. 그지? 뭐 하나 유행하면 다들 그거 하잖아요. 과학자들도 그래. 연구할 때. 막 이거 궤도 모형 나오고 막 선수표도 나오고 하니까 막 너도 나도 또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막 다 같이 또 연구하고 막 그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라이먼 계열이에요.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을 조사를 해봤어. 근데 요 라이먼 연구했죠. 라이먼 계열 이렇게 들어가. 이름이 다 틀려. 알겠지, 그지? 근데 계열이 뭐예요, 계열? 뭐 이과 계열, 문과 계열. 이게 계열이 사실 원래 원소에는 라이먼 시리즈라고 돼 있어. 근데 시리즈를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계열이란 말을 그냥 갖다 쓴 거야. 그러니까 계열은 큰 의미가 없어. 라이먼이 중요한 거죠. 그치? 이거는 라이먼 시리즈.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두 번째로 전자가 내려오는 거, 요거는 발머 시리즈. 자, 세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오는 거 있지? 요거는 파센 시리즈 이렇게 들어가요. 뭐 브레이킷 계열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안 몰라도 되고 라이먼, 발머, 파센 이렇게. 괜찮죠? 그러니까 몇 번째 껍질까지 떨어지는지를 보고 정하는 거야. 이름이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건 라이먼,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건 발머,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건 파센 이렇게 들어가요. 아마 물리를 하는 친구들은 물리에서도 이걸 배울 거야. 라이먼, 발먼, 파센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는 게 라이먼. 이때는 빛이 여러분 다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는 다 자외선이 나와요. 우린 이거 지금 수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원자들은 수치가 달라. 원자에게 양성자가 많아지면 에너지 크기도 다 달라요. 에너지 크기가 훨씬 더 커요. 첫 번째 껍질 에너지 크기. 그래서 다른 애들 있잖아. 그치? 뭐 탄소, 막 질소 이런 애들 만약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온다? X선이 나와요. 자외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 게 나오는 거야. 만약 원자핵이 더 큰 애들은, 양성자 더 많은 애들은 감마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방사성 물질, 뭐 원자핵이 양성자 많고 막 이런 애들, 그지? 막 감마선 같은 거 나온다, 막 그런 표현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런 게 나와. 원자핵의 양성자가 많아서 전자를 아주 세게 끌어당기니까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고 훨씬 더 많은 갖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응? 무슨 알겠죠, 그죠? 자,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자, 세 번째 껍질 이상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는 걸 요거를 발머. 자, 이런 발머 시리즈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N은 7, 일곱 번째 껍질 이상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와 N은 3, 4, 5, 6에서 N은 1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종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발머인데도 자배선이 나오고 여기는 가시광선. 선생님 발머 계열은 맨날 가시광선이라고 하던데요. 왜냐면 가시광선 나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울 때는 발머는 가시광선이야 이렇게 외우긴 하거든요. 알겠지? 그치? 근데 일곱 번째 껍질 이상에서 전자가 내려올 때 사실은 자배선이 나오더라. 어? 됐지? 가시광선 나오는 데가 3, 4, 5, 6에서 내려올 때밖에 없어. 자, 그다음 여러분 네 번째 껍질 이상에서 세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는 이거는 파셴. 이때는 전부 다 빛이 적외선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자, 다 했어. 이제 이거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거의 책에 보면 쌤이 내가 이거 썰만한데 다 만들어 놨는데 일부러. 가시광선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가시광선밖에 없으니까 이걸 많이 써. 그거 뒤로 넘겨봐 한 장만. 거기 다 공간이 있죠. 거기 옆에 왼쪽 페이지. 페이지가 몇 페이지? 여러분 14페이지를 펴봐요. 14페이지를 쌤 이거 선 이렇게 만들어놨어. 자 봐봐. 이게 3에서 2로 내려올 때 요거는 4에서 2로 내려올 때 요거는 5에서 1로 내려올 때 얘는 6에서 2로 내려올 때요. 딱 네 가지밖에 없어. 파장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656 나노미터, 486 나노미터, 이거는 434 나노미터, 얘는 410 나노미터 이렇게 돼요. 656, 486, 434, 410. 여러분들 파장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여러분. 3에서 2로 내려올 때는 여기 한번 보실까요? 3에서 2로 내려올 때가 가장 작은 에너지를 방출할 때. 바로 위에서 내려오니까. 맞죠? 그치? 그러니까 가장 작은 에너지를 방출할 때가 파장이 뭐하다? 가장 길다. 그치? 에너지랑 파장 서로 뭐하니까? 반비례하니까. 괜찮지? 여러분 요때 요거 색깔이 요때는 빨간색이 나요. 레드 여기는 그린 블루 여기는 바이올렛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저 색깔도 막 물어보고 했었는데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럼 우리 요거 좀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에너지 크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랑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 과연 에너지 크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자 여러분 에너지 준위를요 요거를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얼마가 돼주냐면 마이너스 9분의 k 빼기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k. 자 요거는 자 마이너스 4분의 k 빼기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이게 얼마가 돼주냐면 얘는 36분의 5k 요거는 4분의 얼마 여기는 3k 이렇게 들어.
36을 곱해주면 이게 몇 대 몇이 나와요? 5대 27입니다. K 지워지고 36을 곱하면 얘는 5만 남고 여기는 93, 27. 그치? 그래서 에너지 크기 B가 5대 27. 2에서 1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크다. 그지? 자, 그다음 이게 에너지 크기 B가 되는 거고 만약에 람다 파장비를 물어보면 자, 얘는 27대 얼마? 5 이렇게. 에너지랑 파장은 서로 뭐 하니까? 반비례하니까. 알겠지? 그치? 에너지 크기 B는 5대 27, 파장비는 27대 5가 되실 거다. 괜찮죠? 됐지? 요거를 어디다 쓰면 좋으냐면 여기에 보면 A랑 B의 에너지와 파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잖아. 이게 2에서 1, 3에서 2니까 A 대 B. 자, 에너지는 27대 5. 람다 파장 B는 5대 27. 이렇게 적어놔도 돼요. 응? 알겠지? A가 2에서 1이고 B가 3에서 2니까. 됐지? 요즘은 이게 물리로 넘어갔어. 원래 화학에 있었는데, 어? 화학에 있던 게 물리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물리에서 화학으로 잘 안 넘어가, 근데. 화학에서 물리로 좀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 엔트로피 막 이런 것도 원래 예전에 화투에서 다뤘던 건데, 물리로 넘어가니까. 물리에서 엔트로피 하지. 연력 할 때, 그지? 근데 물리에서도 깁스의 자유에너지 막 이런 걸 배워? 어? 그런 걸 안 배우나?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뭐 이런 건 안 배워? 그럼 무질소도 이런 것도 안 배워? 그 엔트로피를 뭘 배우고? 그냥? 어? 아니 엔트로피라는데 왜 자유에너지를 안 배우지? 아직 안 배워서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예제 문제 좀 볼게요. 자, 뒤로 갑시다. N은 4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종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이렇게 있으면 1, 2, 3, 4 빈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가 다른 빛이 자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을 겁니다. 3가지가 아니에요. 어? 4에서 3, 3에서 2, 2에서 1, 딱 3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총 6가지가 있는 거야. 응? 알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네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세 번째 껍질까지 내려와. 또 잠깐 쉬었다가 3에서로 내려와. 그지? 또 잠깐 쉬었다가 2에서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네 번째에서 첫 번째는 한 번에 훅 내려올 수도 있어. 그쵸? 네 번째, 세 번째 내려왔다가 3에서 1까지 한꺼번에 확 내려올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크기는 총 6가지가 나올 수 있다. 어? 이해하셨죠? 만약 여러분 N은 5에서 전자 전이가 일어난다면 그럼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는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 N은 5에서 전자전이 한다면 이때는 할 수 있어. 몇 가지? 10가지. 그지? 4, 3, 2, 1 이렇게 10가지. 무슨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17번 볼게요. 그림가의 스펙트럼선 486 나노미터에 달인 전자전이 여러분 요거 650 나노미터가 여기 3에서 2로 내려올 때거든요. 요거는 4에서 2로 내려올 때 아닙니까? 4에서 2로 내려올 때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B. 됐지, 그치? 여기 지금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D. 자,
이번에는 18번. 자, 방출되는 빛 에너지 진동수 크기는 A, B, C 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맞아요. A가 제일 큽니다. 에너지가 제일 크죠. A가 자외선, B는 가시광선, C는 적외선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니은 B에서 적외선이 아니라 두 번째 껍질 발머는 3회수로 내려올 땐 가시광선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AB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합은 1312가 될 거다. 여러분 여기다 직접 대입해봐도 되긴 해요. n에다 무한대를 넣어주면 0이 될 거고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312가 될 테니까 에너지 차이가 얼만큼이 나죠? 1312 이렇게. 그치? ABC를 다 합하면 무한대에서 1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럼 뒤로 가서 자 수소 원자에 오타 있습니다. 오타.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이다. C선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다.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는 가장 작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얘는 여러분 가시광선이니까 라이먼이 아니라 발머 이렇게 들어가요. 그치?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호까지는 다 했어요. 뒤에 문제가 보호랑 관련된 문제가 없을 거야. 그게 화학에서 물리로 넘어가서 그래. 근데 이거를 왜 수업을 왜 꼼꼼하게 해주냐면 학교 시험을 꼼꼼하게 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안 하고 가기엔 좀 그래. 자, 이제 오비탈은 여러분 오늘 많이 나가지는 못할 텐데 오비탈의 큰 틀을 좀 잡아줄게요. 자, 우리가 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라고 하는 애들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더 연구를 해보니까 전자들은 원운동이 아니라 마치 파동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껍질을 버리지는 않아. 왜냐면 껍질 주변에서 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껍질은 가져가긴 하는데 원운동을 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전자 내도 마찬가지에도 전자가 막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자, 만약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도 해볼게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 전자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더라. 근데 이 전자가요, 어떨 때는 원자에 가까이 들어갈 때 나올 때도 있어요. 되게 불규칙합니다. 안쪽 껍질에 있던 전자가 바깥쪽 껍질로 훅 갔다 오고 막 그러기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전자 발견 확률 이걸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 발견 확률을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거를 오비탈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껍질에 무조건 전자가 있어 이런 개념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지, 그치? 움직임이 사실 되게 복잡해요. 자, 봐봐, 여러분. 쌤, 그러면 이 오비탈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나요? 자, 여러분, 오비탈 표현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점으로 나타내주는 방법입니다. 자,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를 이렇게 점을 찍어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점이 많이 찍히는 데는 전자가 자주 발견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여러분 점이 어쩌다 찍히는 데는 가끔 발견되는 곳이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점이 훨씬 더 많아요. 거의 뿌연할 정도로. 근데 점 찍는 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경계로 나타내 주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자, 물타리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물타리를 쳐서 이 울타리 내부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한 90% 가까이 되고 울타리 바깥에서도
전자는 발견될 수 있어. 이걸 가장 많이 써요. 어? 사실 그 어떤 것도 명확하진 않아. 그치? 다 그냥 퍼센테이지 크고 작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거 알죠, 여러분? 확률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확률은 크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치? 자, 세 번째, 이제 뭐 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도 있다. 자,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방법은, 자, 여러분, y축은 여기는 확률, 자, 원점은 원자, 핵, 여기는 핵에서의 거리, 이렇게 돼요. 자, 전자 발견 확률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원자 핵에서 요 정도 떨어진 데서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좀 커. 근데 원자핵 가까이서도 발견될 수도 있고 원자핵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도 전자는 발견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알겠지, 그치? 근데 오비탈은 명확하거나 그러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쌤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전자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예측하거나 전자의 움직임을 인간이 제대로 제어할 줄 알게 되면 어? 그럼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렇죠?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야. 알겠죠? 원래 이론적으로 전자의 위치와 전자의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가 이론이에요.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죠. 전자의 위치와 전자의 움직이는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거예요. 전자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려면. 알겠죠? 그죠?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그죠? 그래, 모든 질병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비탈 종류부터 해서 세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은 숙제를 지난번 동의원소 그 못한 것 좀 마저 하고 복습만 좀 해갖고 와. 알겠지? 근데 다음번에 숙제가 되게 많아. 알겠지?